여보세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죠. 71살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고 저는 대구 수성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박명숙 고객님 맞으시죠? 국민은행 대출관리팀입니다. 은행이라고요? 저는 평생 빚이라고는 한 푼도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빚은 절대 지지 말자는 게 우리 부부의 원칙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2023년 8월에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받으셨고 현재 6개월째 연체 중이십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현재 3,580만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 연체? 저는 통장에 넣어둔 1,50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인데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잠깐만요. 저는 정말 대출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로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도 모두 제출되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2023년 8월 17일 신용대출 3천만 원이 실행되어 고객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계좌도 없어요. 직원이 다시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계좌, 최근에 개설된 계좌네요. 같은 날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3일 뒤에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고 돈을 빼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왜? 고객님 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의 도용? 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누가 가져갔단 말인가?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가까운 사람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제 명의로 이런 짓을 했을까? 계속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재훈이는 서울에서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입니다. 안정적이죠. 하지만 2년 전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요즘 금리가 높아져서 힘들다는 얘기도 했고요. 둘째 아들 재현이는 부산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된다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몇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죠. 저는 노후 자금이라며 거절했었는데, 그리고 동생 명자도 떠올랐습니다. 작은 동생인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 달 전에 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가 제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내 동생이?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집 안 서랍을 뒤졌습니다. 신분증은 지갑에 있었지만 인감도장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인감도장이 없다는 건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제가 어딘가에 둔 걸 잊어버렸거나. 하지만 저는 치매도 없고 기억력도 멀쩡합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식들과 동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었죠.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렇다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다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들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내가 자식을 의심했다는 게 들통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결국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죠. 어르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없으세요? 형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렇다는 건가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집에 누가 다녀간 적 있으세요? 글쎄요. 한 달 전에 둘째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었고, 2주 전에는 동생이 잠깐 들렀었어요.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통장 거래 내역과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정말 내 자식이라면? 아니면 동생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사흘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나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찾았다는 건가요?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은행 CCTV를 확인한 결과 대출을 실행한 날 창구에 나타난 사람은 어르신이 맞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정확히는 어르신으로 위장한 사람이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체형이나 옷차림을 보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여성으로 보입니다. 형사가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사람은 제 체형과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니 조금 더 날씬하고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이 신분증,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 신분증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어르신의 실제 신분증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럼 저랑 닮은 사람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감도장은 진짜를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그럼 결국 제 인감도장을 가져간 사람이 범인이란 얘기네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가지 더 보여줬습니다. 계좌 개설할 때 남긴 필적과 어르신의 필적을 대조해 봤는데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누군가 어르신의 글씨체를 흉내낸 거죠.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제 글씨체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제 몸 상태나 외모를 잘 아는 사람. 혹시 어르신 최근에 서류 같은 것 부탁받거나 써주신 적 없으세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달라거나? 생각해보니 있었습니다. 3개월 전쯤 동생 명자가 왔을 때 언니, 요즘 핸드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이거 좀 대신 써줘라며 서류 같은 걸 써달라고 했었죠. 그게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동생이 언니 사진 좀 찍자며 셀카를 여러 장 찍었어요. 그때는 그냥 추억 남기려는 줄 알았는데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필적 샘플과 사진, 신분증 위조의 핵심 재료입니다. 동생분과 연락이 닿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어르신, 동생분 주소 아세요? 대구 달서구에 살아요. 남편이랑 빌라에.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르신도 동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동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생 같이 자란 내 동생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요? 동생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죠. 이웃에게 물어보니 3주 전부터 집에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적한 거로 보입니다. 어르신, 동생분 다른 연락처나 자주 가는 곳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과는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지 자세한 생활은 잘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결국 내 동생이 범인이었던 걸까? 그렇다면 지금쯤 어디로 도망갔을까?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야. 명자야. 명자야? 너 지금 어디 있어? 경찰이 너를 찾고 있어. 언니 나 아니야. 진짜 나 아니라고. 동생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럼 왜 연락이 안 됐어? 왜 집을 비웠어? 나도 당했어, 언니. 내 명의로도 대출이 나갔다고. 5천만 원이나. 남편이 사업자금 대출 받으려다 안 돼서 급한 대로 내 명의로 받았는데 그것도 사기였어. 우리 지금 채권자들 피해서 고시원에 숨어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생도 피해자였다는 건가요? 명자야,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아니야, 언니. 나도 억울해. 누가 우리 둘 다 이용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생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다른 범인이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만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는데요. 어디로 갔어요? 어르신 큰아들분 재훈 씨의 계좌로 일부가 입금됐습니다. 1천만 원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에게, 내 첫째 아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재훈 씨 계좌에서 다시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됐고요. 그 계좌는 이미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럼 재훈이가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훈 씨도 모르게 계좌가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일단 재훈 씨를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동생도 아니고 내 아들이? 그것도 첫째가? 재훈이는 이틀 뒤에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저는 경찰서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엄마. 재훈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럼 너 정말 모르는 거야? 엄마, 나 엄마 명의로 대출 같은 거 절대 안 해. 내가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런 짓은 못 해.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조사는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경찰서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조사가 끝나고 나온 재훈이는 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간 날 나는 회사에 있었어. 회사 출입 기록도 있고 CCTV도 있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누가?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된 거래. 그런데 내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접속한 기록이 없대. 누군가 내 계좌 정보를 알아내서 이체한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모르겠어, 엄마. 누군가 내 정보를 훔쳐간 거야. 비밀번호도 알아냈고. 그때 형사가 나왔습니다. 재훈 씨, 혹시 최근에 피싱 문자나 이메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수상한 앱을 깔았거나? 글쎄요. 한 달 전에 택배 문자가 왔었어요. 택배 조회하라고 링크를 눌렀는데 그게 피싱이었나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로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거예요. 그럼 재훈이는 무죄인 거예요? 일단 재훈 씨가 직접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을 찾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저와 동생,
그리고 재훈이까지 이용한 이 교묘한 범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일주일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범인을 잡았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누구예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르신의 친구분 김순희 씨입니다. 순희가? 내 친구 순희가? 순희는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거의 매일 같이 운동하고 시장도 함께 다녔어요. 제 집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저도 순이네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죠. 어떻게 순이가 그런 짓을? 김순희 씨는 2년 전부터 주식 투자에 실패해 빚이 많았습니다. 남편 몰래 빚을 진 거라 숨기느라 더 큰 빚을 졌고요. 결국 어르신을 포함해 주변 지인 5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5명이나? 네. 모두 가까운 친구분들이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사이였죠. 인감도장도 그렇게 훔쳤고 필적도 평소에 슬쩍슬쩍 연습했던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그렇게 철저하게 저를 속였다는 게, 어르신 아드님 계좌를 이용한 것도 일부러 의심을 분산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가족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신한테는 눈길이 가지 않게요. 실제로도 한동안 동생분과 아드님이 용의선상에 있었잖아요. 그럼 재훈이 계좌 정보는 어떻게? 어르신이 김순희 씨와 통화하실 때 가끔 가족 얘기하셨죠? 아드님 계좌번호나 핸드폰 번호 같은 것도 무심코 말씀하신 적 있으시고요. 김순희 씨는 그걸 기억해뒀다가 피싱 문자를 보낸 겁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구속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를 했고 총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 가족까지 의심하게 만들면서 저를 이용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집에 도착하니 재훈이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순이 아줌마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엄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진실이 밝혀져서. 엄마가 나나 이모를 의심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재훈아. 엄마가 너를 의심해서. 괜찮아요 엄마.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의도용으로 받은 대출이니 채무가 면제된다는 소식이었죠. 순이가 받아간 돈은 회수가 어렵지만 적어도 제가 갚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순이의 재판을 방청하러 갔습니다. 법정에서 본 순이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 친구도 빚 때문에 미쳐버린 거겠죠.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도 되는지. 요즘은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중요한 서류는 은행 금고에 보관합니다. 인감도장은 절대 집에 두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주지 말라고. 피싱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이 일을 겪고 나니 세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죠. 조금 더 조심하면서 그래도 사람을 완전히 불신하지는 않으면서. 그게 지금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